유명한 생명보험 회사의 사원인 모세는 매우 성실 근면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회사에서는 그를 중역으로 발탁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회사의 중역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인데 모세는 유대교도였던 것이다. 중역회의 자리에서 사장이 입을 열었다. 모세가 우리 회사의 중역이 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대교도가 아닙니까? 가톨릭의 오랜 전통 속에서 성장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중역진의 유대교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다면 또 모를까요? 그러자 역시 가톨릭 신자인 전무가 일어나서 말했다. 네, 제가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신부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에 살고 계시는 메카란 신부님이신데 그분이라면 모세를 가톨릭 신자로 개종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역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회사에서 메카란 신부님을 모셔왔다. 신부님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모세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중역들은 신부님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각기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메카란 신부가 눈에 떨 정도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자 모습을 본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신부님, 물론 성공하셨겠지요. 아니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그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설득되어 당신네 회사에 10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두 사람의 랍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자들은 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를 보지 않고 장애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기부를 할까요? 그야 뻔한 일 아니겠소. 부자들은 원래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요. 그들은 자신이 장애자나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도 학자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요. 일생 동안 소문난 구두쇠 노릇을 하여 막대한 재산을 모은 조슈아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의 병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다. 의사는 땀을 빼면 낫는다고 했지만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땀을 흘리도록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다. 조슈아는 임종을 지키러 온 랍비에게 이제까지의 죄를 모두 고백한 다음 유언을 하려고 했다. 랍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시나고그가 다 낡았습니다. 새로 지어야 하는데요. 조슈아는 가쁜 숨을 내쉬며 물어보았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적어도 20만 달러는 들 겁니다. 좋습니다. 시나고그를 다시 짓는데 2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조슈아 씨, 시나고그엔 도서관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마을의 시나고그엔 모두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래요, 그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3만 달러면 될 겁니다. 조소 도서관을 마련하는데 3만 달러를 기부하지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원도 꼭 필요합니다. 그건 얼마면 됩니까? 대략 25,000 달러쯤 들 것 같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육원 짓는데 25,000달러? 그런데 그때 조슈아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색이 사라지더니 차츰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랍비는 계속 말을 이었다. 조슈아 씨, 자선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됐을 겁니다. 얼굴까지 달라 보이는군요. 그 얼굴이면 천국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나고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해서. 조슈아는 이제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든 듯한 표정이었다.
라삐는 이때다 싶어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불도 허락하시는 거죠? 잠깐만 기다리시오. 말은 하지 말고 지금 땀이 나기 시작했어. 미국의 인플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지난주에 25센트 하던 햄버거가 이번 주엔 35센트로 올랐으며 담배나 소시지, 비누, 가방, 버스 요금 등 모든 가격이 치솟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벤자민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의사가 3년 후면 의학의 진보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명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래서 벤자민은 그 의사의 권유대로 3년 동안 의학적 동면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윽고 금발의 어여쁜 간호사가 벤자민의 몸을 씻기고 주사를 놓은 다음 얼려서 병원 동면실에 보관했다. 80년, 81년, 82년. 드디어 그를 희생시킬 수 있는 약이 발명되어 벤자민은 의식을 되찾았다. 곧장 신약으로 치료를 받고 완쾌된 벤자민이 맨 처음 한 일은 증권회사의 친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여보게, 아이작인가? 나 벤자민일세. 그래, 내 주식들은 어떻게 됐나? 오, 벤자민이군. 이제 완쾌됐다고? 정말 다행이야. 축하하네. 고맙네. 그것보다 내 주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좀 알려주게. 우선 그게 뭐더라? 아? 제너럴 일렉트릭. 그게 지금 얼만가? 주당 $50가 됐네. 응? 그게 정말인가? 3년 전에 주당 $10씩 주고 샀는데. 그래, 그럼 보잉은 어떻게 됐나? 보잉은 주당 $200라네. 난 그걸 주당 $30에 샀었지. 그때 100주를 샀으니까 꽤 번셈이군. ITT는 어떤가? $280. 오, 세상에. 그건 주당 $45를 주고 100주 사뒀었는데 거기서도 수입이 짭짤하군. 그럼 이익금이 전부 얼마나 되려나? 그는 전화를 끊고는 이익금을 계산해 보려 하다가 먼저 교환원을 불렀다. 이 전화 요금이 자기 앞으로 나오기 때문이었다. 교환, 지금 통화료가 얼마요? 네, $40,000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데이비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던 중에 야곱을 지명하여 문제를 냈다. 야곱,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한테 $100를 빌리고 나서 그중 $50를 갚았다면 현재 내가 빚지고 있는 돈은 얼마지? 그러자 야곱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되물었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100를 빌리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문제니까 그냥 빌렸다고 치는 거야. $100를 빌린 다음 $50를 갚았다면 나머지는 얼마지? 그러자 야곱이 가슴을 쭉 펴면서 대답했다. 나머지는 $100입니다. $100 빌린 데서 $50를 갚았다니까. 잘 생각해봐. 자, 얼마가 남았지? 데이비드는 약간 짜증스럽다는 듯이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야곱도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100 남았다니까요. 마침내 데이비드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는 뺄셈도 못하니? 그만큼 가르쳤는데 그것 하나 못해? 아니요, 저는 수학은 잘해요. 다만 선생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이작은 뉴욕의 한 공중변소에 들어가서 변기에 걸터앉아 보리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옆칸에 있는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대단히 미안하지만 혹시 그쪽에 휴지가 걸려 있습니까? 그러자 벽 너머에서 심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요, 여기에도 휴지가 없어 난처하답니다. 그럼 뭐 잡지라든가 신문 같은 거라도 갖고 있는 게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10짜리를 잔돈 지폐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치에 의해 독일에서 쫓겨나온 조슈아는 간신히 미국에 도착했다. 그는 뉴욕에서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는 소개장을 내밀며 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500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은 소개장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500달러라는 큰 돈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조슈아가 분연한 태도로 말했다. 독일에 있을 땐 모두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니. 이런 경우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원에 찾아온 한 부인이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했다. 선생님, 전 요즘 통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낮에도 별의별 환상이 다 보인답니다. 죽은 남편이 발가벗고 바나나를 까먹으며 집 앞 도로에서 한여름에 스케이트를 신은 채 장송곡을 부르는 게 보이지 뭐예요. 제 정신으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또 제가 기르는 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느닷없이 하늘로 뛰어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대단히 심각한 증세군요. 그런데 부인, 우리 병원에선 환자의 증상을 다 듣기 전에 조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료는 50달러예요. 깜짝 놀란 그 부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50달러라고요? 저는 그만한 돈을 낼 정도로 미치진 않았어요. 기원전 73년의 예루살렘의 신전은 로마군에 의해 모두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 로마로 끌려갔다. 그때 로마군에 끌려간 유대인 가운데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다. 노예 벤자민이었다. 로마인 주인은 이 유대인 노예 벤자민을 귀하게 여기고 매우 신임했다. 원로원 의원인 주인이 어느 날 벤자민을 불러 명했다. 벤자민, 나와 관계가 있는 자들을 똑똑한 자와 바보, 양편으로 나누어서 그 명단을 작성해 오도록 해라. 며칠 후 벤자민이 그 명단을 주인에게 바쳤다. 로마인 주인은 그것을 받자마자 먼저 바보 쪽에 올라있는 이름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히케로, 비레름, 세네카, 이들이 모두 바보란 말이지. 그는 계속 명단을 훑어 내려가다가 맨 끝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로마인 주인은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 적혀 있는 자들은 확실히 모자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어째서 내 이름이 여기 끼어 있어야 하지? 그러자 벤자민이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실 주인님은 총명하십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주인님께선 아침에 그리스에서 온 상인과 곡물 매입에 대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황금 30냥을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 상인은 제 나라로 돌아가는 즉시 이리로 곡물을 붙여주겠노라고 약속했단 말이야.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알 것 아니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만약 그가 약속대로 곡물을 보낸다면 거기에서 주인님의 조남을 빼고 그 대신 상인의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제스는 단골 상점에 들어가 물건 하나를 놓고 흥정을 했다. 그가 계속 물건값을 깎는 통에 15달러가 10달러가 되고 9달러 90센트가 되었다가 9달러 87센트까지 내려갔다. 모제스는 9달러 86센트로 달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점원은 이제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도 모제스는 집요하게 9달러 86센트로 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네, 참 겨우 1센트를 가지고 이렇게 승강이를 하다니 이해가 안 가는군요. 하여간 86센트 이하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손님은 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1센트 정도 더 내시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제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여보게, 나는 이 상점을 몹시 좋아한다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외상값을 갚지 못할 경우까지도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단 1센트라도 더 깎아 이 상점의 손해를 덜어주려고 이처럼 애쓰는 것 아닌가. 한 중매쟁이가 청년에게 말했다.
내가 중매쟁이 노릇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지참금을 1만 달러나 가진 처녀는 없었다네. 게다가 이 처녀는 대단히 거기까지 듣고 있던 청년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와, 1만 달러라고요. 그거 굉장한데요. 그럼 먼저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자 중매쟁이가 놀란 듯 되물었다. 사진이라고? 아니 지참금이 1만 달러나 되는데 사진을 보여줄 것 같나? 뉴욕에서 제법 알려진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는 야곱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오늘도 양복점 문을 닫은 그는 가까운 호텔의 바에서 위스키 한 잔만을 주문하여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때 친구 아브라함이 다가오자 야곱은 잘 만났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하여튼 우리 마누라는 골치라네. 그저 나한테서 돈만 긁어내려고 한다니까. 그저께는 150달러를 달라더니 어제 아침엔 80달러를 달라고 하지 뭔가. 그러더니 오늘 아침엔 또 100달러를 달라잖아. 아브라함은 야곱이 소금처럼 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도대체 자네 부인은 어디에 그 돈을 다 쓰는 거야? 글쎄, 나도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는 알지 못한다네. 아직까지 한 푼도 쥐본 적이 없으니까.